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은 공황장애를 앓습니다. 그중에서도 공황 발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들었던 얘기, 미칠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그 밖에도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아. 땀이 막 쩔쩔 나. 이런 상황들이 4개 이상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공포 상황으로 몰아간다. 이걸 우리가 공황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나약해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오작동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 참은 사람들에게 자주 와요. 이거저거 너무 오래 참고 누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공황이 생각보다 자주 온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냐면 내가 엄마를 보살펴. 왜냐? 엄마가 치매예요. 그러셔서 집에 24시간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잠깐 잠든 사이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거야.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데 가서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본인은 왜 이 발작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건 오랜 시간 돌봄 상황에서 만들어진 스트레스가 이 사람에게 압박과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어디 그분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이 내가 가장이야. 내가 부양을 해야 돼? 난 부모님도 계셔. 그래서 일주일이 5일 중에 6일을 일을 해요. 딱 일요일 하루만 쉬는데 그렇게 압박을 받다가 이분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냥 지하철에서 그냥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갑작스러운 공황이 발생했을까 봤더니 이 가장으로서의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같은 이 상황이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정신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또 이 공황장애에 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완벽주의자들.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공황장애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내가 좀 완벽을 추구해?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도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의 공황장애를 조금 더 우리와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가 가지고 있는 큰 2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공황 발작이에요. 실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 또 하나가 예기 불안이에요. 앞으로 이게 또 일어날까 봐 이곳에 못 가. 나는 그래서 지하철을 못 타, 버스를 못 타. 그래서 어떻게 단순히 그냥 공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포들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이를테면 광장공포, 폐쇄공포, 사회공포, 또 뭐 여러 고소공포, 일종의 대인공포까지 이어지는 2차 트라우마로 이어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혹시 내가 공황장애는 아닐까? 지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공황장애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텐데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이유 없이 10분 안에 미칠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다. 10분 안에.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한꺼번에 확 몰려온 적이 있다. 그럼 접어보시고. 네. 자, 근데 세 번째. 어? 응급실에 갔는데 네. 몸은 다 정상입니다. 자, 네 번째. 네. 같은 공포가 올까봐 특정 장소를 피해 다닌다. 아, 자, 다섯 번째예요. 카페인 음주 후 증상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네. 자, 이 중에서 자, 이제 손가락을 꼽으셨는데 네네. 꽤 많이 꼽은 분들도 계세요. 있으시네요. 보세요. 제일 먼저 나 하나 꼽았다. 하나.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스트레스예요. 아우, 다행이다. 스트레스야. 어쩐지 요새 스트레스가 많어. 나는 두 개 했다. 이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이제 일종의 경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3개 이상이다. 3개 이상. 꽤 계세요. 조금 있으세요. 좀 있으시네. 아까 저분도 있으세요. 이분들은 공황장애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이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난 5개 이상이다. 다섯 개 좀 진짜? 있으시네.
지금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언제 내게 공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다음번에 이런 경험이 또 오거든 반드시 병원을 한번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35년을) 캐나다에서 살고 있거든요. 남편은 남한테 너무 관대하시고 so 나이스 천사표.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노예요. 음식점도 내가 반찬을 잘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네가 벌어봤자 자기 버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이혼할 수도 있겠어. 했더니 엄마 원하는 대로 해.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해. 정신적으로 이제 공황이 3번 쓰러지고 오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그런 거에 지쳤어요. 이제는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박은성입니다. 네. 저는 캐나다에서 온 박준성이고요. 네. 이민은 11살 때 캐나다로 갔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노를 한대요. 제가 50살까지는 다 100% 맞춰줬거든요. 근데 이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일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그다음에 숨이 안 쉬어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요. 밤에 잘 때 가위 눌리고 그다음에 가슴이 중간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남편이 도대체 어떤 노를 한 거고 왜 그 안 된다는 얘기를 남편이 하셨을까요? 지금은 버릇인 것 같아요. 아,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노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 1.2초 만에 예스합니다. 우리 남편은 행사용하고 저한테 하는 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남편과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나를 대하는 남편의 이런 매너나 태도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는 당신이 울타리가 되어준 적이 한 번도 없고 학교 미팅을 가면 별명이 예스맨입니다. 병원에서도 닥터박은 예스맨이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 그럽니다. 집에서만 노하는 거네. 30분 동안 외국 환자가 와서 저에 대해서 욕하고 자기가 닥터박하고 나도 다 때린다 그러고 발로 차고 유리창문 쾅쾅거리고 거기서 30분을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 경찰 부르지 말래요. 자기는 들어가서 태연히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캐나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타지에서 외롭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외롭죠. 이제 남편이 자꾸 노노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저는 아내분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두 분의 사례가 사실은 쉬운 사례가 아닙니다. 일단 오래 산 부부라서 누적된 여러 어려움이 많고요. 더군다나 이민사회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성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남편은 알죠. 이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내도 살아가면서 이 보수적인 벽에 툭툭 걸리는데 그 가장 걸렸던 벽이 남편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병원에서 매니저를 하고 계세요. 매니저를 하고 계신데 그 일도 혹시 남편이 당신 와서 일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시작하게 된 걸까요? 네. 우리 남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꼭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내가 싫다고 그러는데 이사를 오셨다고요? 집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부부간에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아니요. 아유, 일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저는 삼시세끼 밥을 다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을 욕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만약에 제가 그분을 먼저 봤으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아버님이 어떠셨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 6개월에 앉아서 무릎 꿇고 얘기를 듣는데 말을 하다가 질문을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 6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은 적 있습니다. 아니 무슨 큰 잘못을 하셨나요? 글쎄요, 저는 그때는 말도 잘 안 되고 뭐 모든 게 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어머님 칠순잔치를 하신다 그러면 그 누님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 하이, 뭐 how are you 이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바꾸라 그래요. 남편을 바꿔라. 네.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밥은 제가 50명분 합니다. 50명이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아니 근데 일에 그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방적 통보가 진행된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제가 일단 아내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봤고요. 이제 남편 이야기를 조금 더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진상 환자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약 제도 바꾸다 보니까 이제 예약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불평을 저한테 하는 것보다도 와이프의 앞에 있는 매니저한테 다 하잖아요. 이제 환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어쨌든 보고도 하고 러스트도 걸리고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불만을 표시하면 안 되는 그런 프랙티스인데 어쨌든 잠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병원 상황이 입장에서는. 좀 보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여보 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여보. 아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혹시라도 하셨나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아내에 대한 이런 감정을 매만지는 일이 조금 부족했네요. 예, 표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가 검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는 사회적 민감성이 2점이에요. 어머. 다른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회적 민감성이 0점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사는 게 기적이에요. 와 대단하시다.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각각은. 그냥 온도 없이도 나 혼자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살만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3번의 공황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단기에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부르죠. 의사 선생님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보이는 게 이게 있다가 한국에 딱 왔더니 싹 없어졌대요. 지금은 나는 너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남편은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예, 캐나다에서 일을 그만 즉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일을 하시고 그 다음번에 천천히 정리해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고 싶으시다. 네, 아, 서로 시점이 조금 다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아내는 나는 이제 조금 내 자신에게 보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나 너무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제 내가 병이 났어. 제가 감히 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치료적 별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적 별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적 별거. 그쪽에서 정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바로 한국에 오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알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남편에게 여쭤볼게요. 아내가 지금 병원 매니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아내가 일단은 그 일을 좀 쉬는 게 어떨까? 병원 매니저 따로 좀 구해 보시고 그러면 두 분 사이 안 보는 시간들이 좀 생기죠. 그 시간 동안에 아내는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 호흡을 숨을 들숨을 했다 날숨을 했다 이렇게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네.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병원 매니저 구하실 거고요. 아내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으시대요. 이 남자에겐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11살 때 혼자 컸던 것처럼 나 또 혼자 해낼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아내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아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존중받지 못했다. 그 진상 환자 또 내가 이 병원이 지속적으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여한 바가 있는데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아내에게 사과를 하지만 다시 반복된다. 이 끊임없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되게 잘합니다. 그럼 한참 제가 그 28년 속았습니다. 아, 나 이제 이해됐어. 근데 지금 남편이 이 자리 나오셨죠. 모두가 보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둘 간에 했던 약속과 함께하는 약속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둘 사이 있을 때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일방적으로 뭐든지 결정하는 그 세월들을 두고 내가 미안하다라는 사과 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당신 함께한 이 세월, 우리가 파트너니까 이 세월이 너무 고맙다. 그동안 보호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너무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도와준 거 정말 감사해. 진짜. 응. 남편이 미안하고 고맙대요. 미안하다는 그 마음 받으시겠어요? 한 며칠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며칠 지나봐야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새 롱디 연애라 그러죠. 롱 디스턴스 연애.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그 세월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 한국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